자, 그래서 모았어. 또 반말했어. 죄송합니다. 이거 삐 처리해야 되나? 자, 아무튼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관리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사실 디자이너 분들이나 인턴 분들을 모집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그들과 함께 살롱을 운영하고 함께 조화롭게 성장을 하기 위해선 질서가 필요하죠. 디자이너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이게 안에서 함께 활동하는 부분들의 측면에서 보면 같이 지켜줘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프리랜서라고 뭐 이렇게 대자로 뻗어서 눕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같이 조화롭게 사업장에서 뭔가를 같이 하는 그런 포지션인 거잖아. 그러면 질서가 필요하지. 근데 이게 질서라는 게 뽑아놓고 같이 만들어가면 되게 빡세다. 왜냐면 의견이 분분해. 물론 같이 만들어야 될 질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픈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50% 60% 이상은 원장님들이, 예비 원장님들이 디자이너와 인턴분들이 그 공간에서 그 환경에서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질서를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야지 분란이 안 생기지. 이게 뽑았는데 질서가 없어. 매뉴얼이 없어. 그러면 디자이너분들이건 인턴분들이건 분명 자기 해석을 해서 움직일 거라니까? 내가 30초 지각했네? 30초는 괜찮겠지? 그걸 누가 정했어? 괜찮대? 인턴이 남자 인턴이라고 합시다. 군대 제대하고 이제 그 예비군 훈련을 간대. 그럼 이거 유급으로 할 거야? 무급으로 할 거야? 물론 법이 정해져 있죠. 나라가 정한 법이. 그걸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먼저? 아니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찾을 거야? 이게 쉽지 않다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사람을 불러들이기 전 단계에 누군가를 얼마나 불러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 서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질서를 통해 같이 이 살롱에서 활약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사전에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가이드를 기준해서 뽑은 친구들에게 방향을 줘야 돼요. 디렉션을 줘야 돼. 이게 뽑고 나서 이게 쉽지가 않아. 바쁘면 어떡할 거야? 바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입사한 지 한 달 뒤에 프리랜서랑 계약한 지 한 달 뒤에 질서를 잡아보겠대. 근데 이미 그 디자이너는 익숙해졌는데 편안함에 익숙해졌는데 질서가 없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게 약간 싫은 말을 해야 되잖아. 예비 원장님들이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너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이너분들에게 싫은 말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지. 왜 기분 나빠가지고 서로 관계가 불편하는 건 싫잖아.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선수를 유입한다 라고 하는 그 타이밍 전에 질서라고 하는 또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장치는 있어야 된다 이거야. 물론 100% 예측 가능한 꼼꼼한 매뉴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매뉴얼을 아무리 꼼꼼하게 변태같이 만들어 봐도 이상하리만큼 변수가 생긴다. 세상에 없던 변수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이게 막 한 번 정하면 10년 20년 동안 내가 이걸 이끌 거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기보다는 우리 브랜드의 철학과 방향이 다음과 같으니 디자이너와 인턴은 이러한 컨셉에 맞게끔 다음과 같은 움직임, 동선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는 질서나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돼야 돼요. 물론 법적인 해석까지 가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노무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되는 것과 되지 않은 것을 구분을 해서 질서와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질서, 매뉴얼, 오케이. 구인, 오케이. 그 다음 뭐 해야겠어요? 자꾸 뭘 시키네, 그쵸? 디자이너라고 한다라고 치면 디자이너들에게 아마 미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4월에 입사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4월에 입사한 A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4월에 해야 하는 그런 움직임, 예를 들면 신규 고객을 받아들일 능력을 올리기 위한 기술적인 어떤 준비, 그리고 고객들이 그 디자이너를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디자이너를 소개할 수 있는 SNS에 대한 여러 가지들, 그리고 이 디자이너는 해당 상권에, 반포라고 하는 상권에 어떤 고객이 많은가, 어떤 시술이 많은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지 그들이 왔었을 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도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선배나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 선배들 있잖아. 좀 이렇게 조금 더 짬밥 있고 나이 있으신 분들, 이제 그분들이 고객을
어떻게 구워 삶는지를 확인해야지. 아, 이 반포라고 하는 곳은 카운셀링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발이다 라고 하면 반포의 단발은 이런 느낌이구나. 물론 뭐 그런 느낌이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니야. 일반화될 순 없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찰을 입사하고 얼마나 둘 거냐. 이러면서 첫째 한 달만 이제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둘째 달까지 할 거냐, 또는 셋째 달까지 할 거냐, 뭐 이런 기본적인 목표 설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 설정이라는 게 꼭 매출을 얼마 하자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성과가 나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기 전 단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기본 세팅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그 세팅 값은 어떻게 준비하겠다, 다음과 같이 만들겠다 라고 하는 기초 가이드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디자이너가 너무 출중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걸 만들어냈어, 그럼 뭐 최고지.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원장님들이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디자이너가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겠죠. 지금 이 설명은 오픈한 매장, 그치, 오픈한 매장에도 뭐 선배가 있겠죠. 그 선배가 기존 고객을 데려올 수 있다라는, 또는 데려왔다라는 설정이라면 가능하겠네. 그치? 그러면 오케이, 패스. 그건 인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턴들도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입사한 시간대부터 우선 그 친구들의 기술적인 수준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테스트라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스트는 기술적인 부분들과 이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본다라고 치면, 아, 이 친구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그럼 이 친구의 1년짜리 로드맵은, 6개월짜리 로드맵은, 3개월짜리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 로드맵 안에는 기술적인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 그 CS죠. 그 태도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매장에서 함께 해야 할 반포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용하면 좋을 여러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디자이너와 마찬가지로 도시에 어떠한 고객들이 가장 많은지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선 우리 인턴분들은 디자이너들과의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동선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시그니처는 어떠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시술 과정, 동선, 그리고 그 공정 자체는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턴들도 뭐가 필요하다, 약간 그냥 로드맵, 오케이, 자, 디자이너랑 똑같아요.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 짜임새 있게 오픈 딱 하고 나서 이게 나름대로 이제 포지션별로 이게 좀 정해졌다, 목표 설정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다들 달릴 거 아니에요. 그 달릴 수 있다, 또는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들이 모두 모여서 분위기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원장님들 아시겠지만, 예비 원장님 아시겠지만, 하려는 분위기, 하려는 태도, 하려는 그 액션이 사업에서는 제일 중요해. 그 의지. 잘한다 못한다 둘째야. 모두가 하겠다라는 거, 모두가 하고 싶다라는 거, 그걸 이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원장님들, 디자이너건 인턴이건 뭐가 필요하다, 하겠다라는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그럼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전에 만들어주고, 사전에 만들어준다는 건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디자이너, 인턴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들어오고 나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장기적인 건 좀 그렇고 6개월 또는 3개월 정도의 단기적인 목표와 해야 할 그런 액션 플랜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뭐가 필요하다? 로드맵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들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의 로드맵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원장님의 로드맵을 기준으로 해서 공격과 방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선 공격. 자, 그러면 우선 원장님 입장에서 투자한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총 투자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5억을 내가 얼마나 빨리 상환할 거냐. 그러니까 낸 돈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 우리가 이걸 감가상각비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감가상각비를 5년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지출이 얼마고, 그 지출에 그러니까 감가상각에 대한 지출을 기준으로 해서 뭐 임대료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세금이 있고, 심지어 원장님의 활동비도 있을 거 아니야. 공과금에다가
뭐 그 이상의 어떤 모든 비용을 계산을 하면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넘겨야 이익이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살롱이 반포에 오픈한 우리 살롱이 뭐 손익분기점이 4천이다 라고 하면 4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손해, 넘으면 이익,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왜 공격에 이게 먼저 필요하느냐? 공격을 어디까지 할 거냐? 공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알기 위해선 기준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원장님들의 기준점은 기본적으로 손익을 바탕으로 기준점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설정된 4개 지금 설정된 오픈을 했어. 그러면 초도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감가상각비 플러스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지출에 대한 합이 얼마다라고 정해지면 그 손익분기점보다 내가 10%를 높이겠다, 30%를 높이겠다, 50%를 높이겠다라는 기준점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달엔 고객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 내가 손익까지만 맞추겠다. 또는 오케이,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손익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러면 손익에서 마이너스 20%까지는 감당하겠다. 또는 3달 뒤에 내가 손익을 넘기겠다. 그래서 손익의 10%를 잡겠다. 6개월 뒤에는 손익의 15%를 잡겠다. 9개월 뒤에 손익의 20%를 잡겠다. 1년 손익의 30%까지 매출을 올리겠다. 등등의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몇 %씩 매출을 올릴 거냐라는 거를 먼저 산정합니다. 그 산정한 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때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차 목표를 5천에 20% 상승한 포인트 6천만 원을 내가 목표로 잡았다라고 하면 우리 디자이너 총수에서 6천을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단가를 높이는 시나리오가 적합한지 또는 고객 수를 높이는 시나리오가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한 번에 짠 하고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기는 막 이빨 깎게 물고 막 정액권 하고 회원권 하고 막 의지를 불태워서 막 5일 근무 안 하고 7일 근무하고 그래서 만들어낼 수는 있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계산으로 봤었을 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계별로 이 부분들을 올리겠다라는 계산 안에서 고객을 몇 명씩 더 늘리겠다와 고객이 늘어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 그러면 단가를 얼마만큼 조금씩 올리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계산과 목표의 이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누가? 예비 원장님들이.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단가를 15% 올리기 위해서 그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같은 시간대에 고객 수가 같다라고 판단되면 그 고객들이 커트가 아니라 시술군을 하는 고객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같은 시간대에 생산성이 다르잖아. 효율성이 다르잖아. 높으니까 단가가 같은 10명인데 10명에서 커트를 받는 거랑 10명에서 커트 플러스 다운펌을 하는 거랑은 다를 거 아니야. 물론 시간이 더 걸리겠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금씩 뭘 만들어내는 거야?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계산하고 그리고 기간 설정을 해서 그걸 대입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 목표치를 기준으로 하는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 준비에 맞게끔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는 고객을 그냥 다 만나겠다, 받아들이겠다. 뭐 이것도 방법이야. 예약을 내가 1도 안 막겠어. 예약을 막으면 직원들의 손가락을 자르겠어. 뭐 이런 방법도 있어, 분명. 근데 그런 것보다 조금 더 평균적으로 내가 단계별로 올리겠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똑같아. 원장님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어떤 로드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공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도 원장님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방어를 기준으로 한 로드맵도 있어야 되겠죠, 원장님들? 무슨 말이야? 방어란다는 건 뭐예요? 잃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고객 수를 잃지 않는 것과 직원 수를 잃지 않는 것에 대한 계산이 서야 됩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귀해 요즘? 당연히 선수가 귀하지. 고객보다. 물론 여기에서 고객보다 선수가 무조건적으로 중요하지. 아니야, 잠깐만. 이건 호불호가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선수 구하기 어렵지. 그렇지.
자, 어찌됐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3개월 뒤에 고객이 몇 명이 이탈할 거냐 또는 고객이 안 온 기간이 얼마만큼 길어지느냐 등등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첫 달에 우리 방문한 고객의 총수가 500명이라고 계산합시다. 첫 달에. 두 번째 달에 600명이 왔어요. 세 번째 달에 다시 600명이 왔어요. 그러면 첫 달에 500명이 두 번째 달에 몇 명이 왔는지, 첫 달에 500명이 셋째 달에 몇 명이 왔는지, 또는 둘째 달에 600명이 첫 달에 500명과 함께 세 번째 달에 몇 명 방문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계속 쌓여서 고객 숫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가는 게 아니잖아. 불어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이 슬픈 네이버라고 하는 제도에 갇혀 있잖아. 네이버 관계자가 싫어하겠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차피 한계가 있잖아. 물론 30분에 2명씩 받는 방법도 있어요. 30분에 2명씩 받으면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그것도 숫자에 제한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객을 꾸준히 쌓는다라고 하는 쌓여지는 고객의 총량에서 한 달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디자이너 입장이에요. 한 달에 디자이너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고객은 어차피 네이버 예약에 달려있는 그 예약 창의 숫자에 불과해요. 물론 관리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매장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막 중간에 막 끼워 넣어. 아니면 뭐 DM으로 막 받아가지고 중간에 막 끼워 넣어. 할 수 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잖아. 8시간을 뛰건 10시간을 뛰건 시간 안에 고객을 소화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불리하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고객이 이탈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사업을 한다니까 반드시 이탈돼요. 왜? 고객이 원할 때 고객을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을 거니까. 왜? 고객이 계속 쌓일 거니까. 쌓인 그 고객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순서별로 안 들어온다니까. 그들이 원할 때 머리를 한다고. 그러면 제한적인 시간대에 그 많은 고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연히 이탈하지. 그래서 이 방어라는 건 뭡니까? CEO가 해야 될 방어. 어떤 고객을 잃지 않아야 되고 물론 다 중요하지. 그럼 맞아, 다 중요해. 뭐 여기서 막 VIP 나누고 막 실버 나누고 이건 막 실버가 언제 VIP 될 줄 알고. 혹시 알아? 뭐 그 사람이 막 집에 막 벤틀리 5대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 좀 뭐 상식적이지 않지만. 자,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장님들이잖아, 이제 사장님들이잖아, CEO잖아,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럼 뭘 해야 된다고? 돈이 될 수 있는 고객들을 방어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이야? 안 나가게, 이탈되지 않게 선예약을 잡건 전화를 하건 DM을 보내건 문자를 보내건 그 사람들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게 방어예요. 이 방어에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거야. 3개월째 몇 명의 VIP를 이끌 거냐, 이끌기 위해서 얼마만큼 연락을 돌릴 거냐, 아니면 나갈 때 얼마나 선예약을 많이 걸어놨냐, 아니면 그 고객의 넥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제안해서 고객이 우리 아니면 안 되게끔 할 거냐, 아니면 우리 디자이너가 막 너무 소름 끼치게 아름답거나 잘생기거나 매력적이거나 뭐가 됐건 뭐가 필요하다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준비 과정, 이게 방어의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원장님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공격에 대한 로드맵도 준비해야 되지만 방어에 대한 로드맵도 준비해야 돼. 물론 고객 방어를 꼭 원장님들이 다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 디자이너들도 해야지. 반드시 해야지, 디자이너들도. 그럼 뭘 하자는 거야? 원장님들께서 그럼 디자이너들을 독려해야지. 디자이너들에게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해야지. 디자이너들이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야지. 그리고 같이 관리해야지. 왜? 무조건 디자이너의 고객이 아니잖아. 우리의 고객이잖아. 디자이너의 고객이잖아. 그럼 같이 해야지. 그걸 얼마만큼 짜임새 있게 로드맵을 짤 거냐. 첫 달에 얼마만큼 VIP를 지키느냐. 세 번째 달에 얼마만큼 VIP를 지키느냐. 다섯째 달, 여섯째 달에 얼마만큼 시술 고객, VIP 고객을 지킬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로드맵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전국망을 연결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우리가 반포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지역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라든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쪽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도시에 아까 설명드렸던 많은 뭐 병원도 있고 저것도 있죠. 학원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뭐 신세계 관련 업체들도 본사가 있나? 아무튼 그 고속버스 터미널 그 건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직업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직장 인구가 너무 많아. 직장 인구도 진짜 많아. 근데 직장 인구들이 다 그 도시에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외부에서 넘어올 가능성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외부에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천문학적으로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 이게 거주 관련된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주는 퍼포먼스만으로도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은 아파트 세대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동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까지도 고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엄청난 장점이지. 그러면 이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자체에서 주는 많은 고객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메리어트 호텔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성모병원도 있잖아. 크죠? 어마어마하죠? 이 많은 슈퍼 인프라들이 모여있다. 와, 이건 뭐 대단하죠. 진짜 엄청난 도시다. 이렇게만 들으면 무조건 여기서 오픈해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죠. 딴다 긴다 하는 엄청난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지. 난리도 아니야. 엄청나.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잖아. 이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모두에게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모두에게. 근데 그렇다고 모두가 잘 되냐? 그렇지도 않아.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도시이고 그만큼 매력적이다 보니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또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높이 또한 어떻다. 너무 높다. 평등한 거야. 좋은데 안 좋아. 좋은데 힘들어. 좋은데 많이 싸워야 돼. 더 나아가서 좋은데 돈이 많이 필요해. 많이 필요해. 고민이 되는 곳이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정말 예쁜 옷이 있어요. 비싸. 근데 되게 오래 간대. 그 옷이 오래 가. 그리고 튼튼해. 옷이 편안해. 근데 되게 비싸. 이거 옷이랑 비교할 게 아닌가? 쓸 돈이 달라서? 아무튼 좋아. 근데 비싸. 좋아. 근데 경쟁 되게 많이 해야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하세요 마세요 이건 좀 그렇고 만약에 오픈을 하겠다 그러면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돼요. 왜? 비싸. 비싸. 자, 반대로 거기에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내가 보유한 고객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고민해봐요. 그 도시에서 디자이너를 잘하고 있다면 디자이너가 원장님보다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럼 훨씬 아름답지. 요즘 시대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현명함이 필요한 도시다. 이게 계속 열린 결말로 끝나니까 좀 그런데 어떡하지? 다음 시간엔 아예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좀 더 세분화할게요. 주제는 테마는 오픈으로 하고요. 똑같이 테마는 오픈으로 하고 아예 뾰족하게 정할게. 원장님의 나이가 뭐 20대냐 30대냐 40대냐 40대는 좀 오바다. 20대냐 30대냐 미용 경력이 얼마다 또는 매출을 얼마까지만 해봤다. 인턴부터 디자이너까지 얼마가 걸렸다. 또는 내 제자를 디자인으로 키워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출신 얘기했나 아까? 어디 출신? 시그니처가 뭐다. 또는 그 전에 객단가를 얼마만큼 소화한 상태에서 어느 기간 동안 일했느냐 등등을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서 아예 케이스를 가지고 조민이 입장에서 그러한 케이스를 가지고 만약에 오픈이라고 하는 걸 베이스로 해서 컨설팅을 한다면 그 케이스의 조민은 어떤 컨설팅을 하는 게 그러니까 하게 될까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뾰족할 것 같아. 지금보다 좀 더 뾰족할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내용도 뭐
어디 가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조미는 되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인데 이게 유튜브가 구체적이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 왜 시간이 너무 짧아. 짧지. 그래서 다음 시간엔 부산 서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